대한민국 원화가 배신했습니다. 그래서 1%의 자산들은 결단했습니다. 은행에서 조용히 돈을 빼고 있습니다. 그 돈은 어디로 갔을까요? 공개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금입니다. 한국금거래소에 따르면 고액 자산가들의 골드바 구매량이 전년 대비 47% 급증했습니다. 같은 시기 서민들의 정기예금 잔액은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부자들은 은행을 떠나고 서민들은 은행으로 몰려듭니다. 같은 경제 뉴스를 보고 같은 나라에 살면서 정반대의 행동을 합니다.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입니다. 누가 틀렸습니까? 은행이 제일 안전하지. 예금자 보호법도 있고 은행이 망해도 1억 원까지는 돌려받습니다. 당신의 원금은 안전해 보이지만 당신의 미래는 안전하지 않습니다. 뉴스는 매일 이렇게 말합니다. 기준금리 3.5% 동결, 특판예금 연 4.2% 출시. 숫자가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나 뉴스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가난해지는 속도입니다. 장바구니 물가 상승률 5%, 예금 금리 3.5%, 매년 1.5%씩 당신은 더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10년이면 15%, 1억 원의 구매력이 8,500만 원이 됩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듭니다. 이것을 경제학에서는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고 부릅니다. 정부가 걷어가는 세금이 아닙니다. 인플레이션이 훔쳐가는 세금입니다. 금값이 미쳤다고들 합니다. 2020년 한돈에 23만 원이던 금이 2025년 5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5년 만에 2배가 넘었습니다. 금이 왜 이렇게 올랐어? 틀린 질문입니다. 금은 오른 적이 없습니다. 금 한도는 5년 전에도 3.75g이었고 지금도 3.75g입니다. 100년 후에도 3.75g일 것입니다. 변한 것은 금의 무게가 아닙니다. 그 금을 사기 위해 필요한 종이의 양입니다. 우리가 돈이라고 부르는 그 종이 말입니다. 금이 비싸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돈이 쓰레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은 친절합니다. 어르신, 이 상품이 금리가 제일 높아요. 지금 가입하시면 이자 많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다만 그 직원이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 이자가 물가를 이기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은행 창구 직원의 추천 상품은 독이 든 성배입니다. 마시면 당장은 달콤합니다. 이자가 들어오니까요. 그러나 3년 후, 5년 후 통장을 열어보면 숫자는 늘어나 있는데 살 수 있는 것은 줄어들어 있습니다. 병원비는 올랐고 관리비는 올랐고 밥값은 올랐습니다. 이자는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당신은 가난해지고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심하는 사이에 지금부터 하려는 이야기는 금 투자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이 평생 믿어온 현금과 예금이 얼마나 위험한 자산인지에 대한 고발입니다. 이 이야기가 끝나면 당신은 통장을 다른 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왜 부자들이 조용히 은행을 떠나는지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경고합니다. 이 이야기는 불편합니다. 평생의 상식을 뒤집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불편한 진실을 아는 사람만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당합니다. 알고도 외면하는 사람도 당합니다. 지금 당신의 통장에서 조용히 돈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숫자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억 원입니다. 평생을 일해서 모은 돈, 퇴직금과 연금을 합쳐서 어렵게 만든 숫자. 많은 시니어들이 이 돈을 은행 정기예금에 넣어둡니다. 원금 보장되고 이자도 나오고 제일 안전하지. 맞습니다. 원금은 보장됩니다. 숫자 1억은 5년 후에도 1억입니다. 오히려 이자가 붙어서 1억 1,500만 원쯤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연 3% 복리로 계산하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질문을 바꿔보겠습니다. 5년 후 그 1억 1,500만 원으로 지금의 1억 원어치를 살 수 있습니까?
2024년 대한민국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공식적으로 3.5%입니다. 공식적으로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숫자는 통계청이 발표하는 숫자입니다. 통계청은 약 460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해서 평균을 냅니다. 여기에는 TV 가격도 들어가고 스마트폰 가격도 들어갑니다. 기술 발전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품목들입니다. 이런 품목들이 평균을 끌어내립니다. 그러나 당신이 매일 사는 것은 TV가 아닙니다. 밥입니다. 약입니다. 병원비입니다. 관리비입니다. 이것들의 상승률은 공식 물가 상승률과 다릅니다. 훨씬 높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생활물가 상승률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 물가 460개 품목 중에서 실제로 자주 구매하는 141개 품목만 따로 뽑아서 계산한 것입니다. 2024년 이 수치는 5%를 넘었습니다. 공식 물가보다 1.5%포인트 높습니다. 계산을 다시 해보겠습니다. 예금 이자 3%, 생활물가 상승률 5%, 차이는 마이너스 2%입니다. 1억 원을 예금에 넣어두면 숫자는 매년 3%씩 늘어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매년 2%씩 줄어듭니다. 5년이면 어떻게 됩니까? 복리로 계산하면 구매력은 약 10% 감소합니다. 1억 원의 구매력이 9천만 원이 됩니다. 10년이면 약 18% 감소합니다. 8,200만 원입니다. 은행 잔고에는 1억 1,500만 원이라고 찍혀 있는데 실제로 살 수 있는 것은 8,200만 원어치입니다. 당신은 돈을 잃지 않았습니다. 숫자는 그대로입니다. 아니, 오히려 늘었습니다. 그런데 가난해졌습니다. 이것이 인플레이션의 본질입니다. 통장에서 돈을 훔쳐가지 않습니다. 돈의 가치를 훔쳐갑니다. 문제는 이 도둑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은행 명세서에는 이자 수익만 적혀 있습니다. 이자 소득 300만 원. 기분이 좋습니다. 돈이 돈을 벌어다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세서 어디에도 이렇게 적혀 있지 않습니다. 구매력 손실 500만 원, 순손실 200만 원이라는 사실을 아무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뉴스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기준금리가 동결되었습니다. 예금 금리가 소폭 상승했습니다. 이런 뉴스는 나옵니다. 그러나 이런 뉴스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늘 당신의 예금 가치가 0.01% 하락했습니다. 매일 조금씩 눈에 보이지 않게 당신의 노후 자금은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병원비를 생각해 보십시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2014년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 의료비는 평균 340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같은 수치가 520만 원입니다. 10년 만에 53% 상승했습니다. 연평균 4.3%입니다. 이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만 계산한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MRI 촬영비, 상급병실료, 특진비, 도수치료비 이런 것들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전액 본인 부담입니다. 이 비급여 항목의 상승률은 연평균 7%를 넘습니다. 60대 이상 시니어의 의료비 지출에서 비급여 비중은 약 35%입니다. 이것을 가중 평균하면 실제 의료비 상승률은 연 5%를 훌쩍 넘습니다. 예금 금리 3%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입니다. 아파트 관리비입니다. 한국물가정부에 따르면 2014년 전국 평균 84제곱미터 아파트 관리비는 월 18만 원 수준이었습니다. 2024년 같은 평수 평균 관리비는 월 32만 원입니다. 10년 만에 78% 상승했습니다. 연평균 5.9%입니다. 관리비는 매달 나가는 고정 지출입니다. 줄일 수 없습니다. 난방을 끄고 살 수는 없습니다. 엘리베이터를 안 탈 수는 없습니다. 이 고정 지출이 매년 6%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경조사비입니다. 통계청 가계동향 조사에 따르면 2014년 가구당 월평균 경조사비 지출은 약 8만 원이었습니다. 2024년 약 14만 원입니다. 10년 만에
75% 상승했습니다. 결혼식 축의금은 2014년 평균 5만 원에서 2024년 평균 7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장례식 부의금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2배가 되었습니다. 60대 이상은 경조사가 많습니다. 자녀 결혼, 손주 돌잔치, 친구 회갑, 부모상, 매달 한두 건씩은 있습니다. 이 지출이 매년 6%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공식 물가 상승률 3.6%라는 숫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시니어가 실제로 돈을 쓰는 항목들, 병원비, 관리비, 경조사비, 이것들의 상승률은 5%에서 7% 사이입니다. 예금 금리가 3%입니다. 매년 2%에서 4%씩 당신은 가난해지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를 보면서 안심하는 동안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은행이 말해주지 않는 진실입니다. 이자를 받는다고 돈이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자가 물가를 이겨야 돈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이자가 물가를 이기지 못합니다. 30년 넘게 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무도 이 사실을 말해주지 않습니까? 은행은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이 예금을 해야 은행이 돈을 빱니다. 정부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플레이션은 정부 부채를 녹여줍니다. 정부가 10년 전에 빌린 돈은 지금 갚기가 훨씬 쉽습니다. 돈의 가치가 떨어졌으니까요. 뉴스도 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당신의 예금이 매년 녹고 있습니다라는 뉴스는 시청률이 나오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 예금 금리 4% 시대라는 뉴스가 시청률이 나옵니다. 당신만 모릅니다. 당신만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1980년 1월 서울 성북구의 작은 주택가에 두 형제가 살고 있었습니다. 형 김영수, 당시 42세, 중견 무역회사의 부장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해서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1980년에 5천만 원은 지금으로 치면 약 10억 원의 가치였습니다. 서울 강남에 아파트 한 채를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동생 김영호, 당시 38세, 작은 철물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형보다 돈은 적었지만 그도 3천만 원 정도를 모아두고 있었습니다. 1979년 세상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10월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했습니다. 12월 신군부가 등장했습니다. 같은 시기 중동에서는 이란 혁명이 터졌습니다. 석유 가격이 폭등했습니다. 1배럴 13달러 하던 원유가 40달러를 돌파했습니다. 3배가 뛰었습니다. 제2차 오일 쇼크였습니다. 한국 경제는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1980년 물가 상승률이 28.7%를 기록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인플레이션이었습니다. 100원짜리 물건이 1년 만에 129원이 되었습니다. 두 형제 앞에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형 김영수는 은행을 믿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현금이 최고야. 은행에 넣어두면 이자도 나오고 최소한 원금은 보장되잖아. 당시 정기예금 금리는 연 24%였습니다. 높은 금리였습니다. 형은 5천만 원 전액을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동생 김용호는 다르게 생각했습니다. 동생에게는 대학 시절 은사가 있었습니다. 경제학을 가르치던 교수였습니다. 그 교수가 평소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현금을 들고 있는 놈이 가장 먼저 죽는다. 실물을 쥐고 있어야 산다. 동생은 고민 끝에 3천만 원 중 2천만 원어치 금을 샀습니다. 당시 금 한 돈 가격은 약 1만 5천 원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면 약 1333돈, 그러니까 약 5kg의 금이었습니다. 나머지 1천만 원은 생활비와 비상금으로 은행에 남겨두었습니다. 3년이 지났습니다. 1983년이 되었습니다. 물가는 3년 동안 누적 70% 이상 올랐습니다. 1980년 100만 원으로 살 수 있던 것을 1983년에는 170만 원을 줘야 살 수 있었습니다. 형의 예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5천만 원에 연 24% 복리로
이자가 붙었습니다. 3년 후 잔액은 약 9,500만 원이 되었습니다. 숫자가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형은 뿌듯했습니다. 그러나 그 돈의 실제 구매력은 어땠습니까? 물가가 70% 올랐으니까 9,500만 원의 실질 가치는 9,500 나누기 1.7 약 5,600만 원입니다. 원래 5천만 원의 구매력에서 600만 원어치가 늘었습니다. 3년 동안 이자를 받아서 실질적으로 늘어난 돈은 고작 600만 원이었습니다. 연평균 4%입니다. 24% 금리를 받았는데 실질 수익은 4%였습니다. 동생의 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1980년 한돈에 1만 5천 원 하던 금이 1983년 3만 2천 원이 되었습니다. 3년 만에 113% 상승했습니다. 2천만 원어치 금이 4,260만 원이 되었습니다. 여기에 은행에 넣어둔 1천만 원의 이자까지 더하면 동생의 총 자산은 약 6,200만 원이 되었습니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실질 가치로 환산하면 6,200 나누기 1.7 약 3,650만 원입니다. 잠깐, 원래 3천만 원이었는데 3,650만 원이 되었습니다. 실질 구매력이 22% 늘었습니다. 형은 5천만 원을 5,600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12% 증가. 동생은 3천만 원을 3,650만 원으로 만들었습니다. 22% 증가. 원금이 적었던 동생이 더 큰 비율로 자산을 불렸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983년부터 상황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오일 쇼크의 충격이 진정되었습니다. 정부가 강력한 긴축 정책을 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983년 3.4%, 1984년 2.3%, 1985년 2.5%. 인플레이션이 잡힌 것입니다. 금값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1983년 한돈에 3만 2천 원 하던 금이 1985년 2만 5천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22% 하락입니다. 형 김용수가 동생에게 말했습니다. 내 말이 맞았잖아. 금 같은 거 사놓으면 뭐하냐? 결국 떨어지잖아. 역시 은행이 최고야. 동생 김용호는 불안했습니다. 금값이 떨어지는 것을 보면서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있었습니다. 형 말대로 팔아버릴까? 지금이라도 은행에 넣을까? 그러나 동생은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동생은 금을 투자로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보험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언젠가 또 세상이 흔들릴 때를 대비해서 산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떨어져도 팔지 않았습니다. 보험은 보험료가 아깝다고 해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1986년, 1987년, 1988년 한국 경제의 호황기가 찾아왔습니다. 3저 호황이었습니다.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 수출이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88올림픽 특수까지 겹쳤습니다. 금값은 계속 횡보했습니다. 크게 오르지도 크게 떨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형의 예금은 꾸준히 이자가 붙었습니다. 금리는 낮아졌지만 물가 상승률은 더 낮아졌기 때문에 실질 금리는 플러스였습니다. 형의 자산은 안정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시기만 놓고 보면 형이 맞았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1997년 11월 대한민국이 무너졌습니다. 외환 보유고가 바닥났습니다. 정부가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했습니다. 환율이 폭등했습니다. 달러당 800원 하던 환율이 2,000원까지 치솟았습니다. 150% 폭등입니다. 은행들이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제1은행, 서울은행이 외국 자본에 매각되었습니다. 동아은행, 대동은행, 경기은행이 문을 닫았습니다. 형 김용수의 예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행히 형의 예금은 예금자 보호 한도 내에 있었습니다. 원금은 지켜졌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원금의 가치였습니다. 1997년에서 1998년 사이 물가가 폭등했습니다. 수입품 가격이 2배, 3배로 뛰었습니다. 환율이 올랐으니까요. 식료품값, 기름값,
공산품 값이 모두 올랐습니다. 형의 예금 숫자는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나 그 숫자로 살 수 있는 것은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동생 김영호의 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금은 달러로 거래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원화로 환산한 금값도 오릅니다. 1997년 초 금 한도는 약 3만 5천 원이었습니다. 1998년 말 금 한도는 약 8만 원이 되었습니다. 128% 상승입니다. 동생이 1980년에 산 금 5kg, 그러니까 약 1333돈의 가치가 1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2천만 원이 1억 원이 된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18년 동안의 누적 상승입니다. 연평균으로 따지면 약 9%입니다. 대단한 수익률은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위기의 순간 금을 가진 사람은 살아남았습니다. 현금을 가진 사람은 반쪽이 되었습니다. 형 김영수는 1998년 초 동생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영호야, 그때 내가 금 산 거 참 잘한 거였다. 나는 평생 은행만 믿었는데 은행이 망할 줄은 몰랐어. 동생이 대답했습니다. 형, 나도 금값이 오를 줄 알고 산 거 아니야. 무슨 일이 생겨도 최소한의 미천은 지켜야겠다 싶어서 산 거야. 금은 투자가 아니야. 보험이야. 시간을 더 가깝게 가져오겠습니다. 2011년입니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가 유럽으로 번졌습니다.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에 몰렸습니다.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의 국채 금리가 폭등했습니다. 유로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이 시기 금값이 역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2011년 9월 금 한돈 가격이 22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008년 10만 원에서 3년 만에 2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는 2명의 퇴직자가 있었습니다. 박성호 씨, 62세. 대기업 임원 출신. 퇴직금 10억 원을 받았습니다. 이제 일 안 하고 이자로 먹고 살아야지. 전액 은행 정기예금에 넣었습니다. 이정민 씨, 60세. 중소기업 사장 출신. 퇴직금은 아니지만 회사를 정리하고 5억 원을 손에 쥐었습니다. 이 사람은 1997년 외환위기 때 크게 대인 경험이 있었습니다. 당시 현금을 들고 있다가 절반을 날렸습니다. 이정민 씨는 5억 원 중 2억 원으로 금을 샀습니다. KRX 금시장에서 현물로 매수했습니다. 당시 금 한돈이 약 18만 원이었으니까 약 1111돈, 4.2kg의 금을 산 셈입니다. 나머지 3억 원은 예금과 채권에 분산했습니다. 그 후 3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2012년, 2013년, 2014년 유럽 위기가 진정되었습니다. 각국 중앙은행이 돈을 풀어서 불을 껐습니다. 금값이 하락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한돈에 22만 원 하던 금이 2014년 1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36% 폭락입니다. 이정민 씨는 2억 원어치 금이 1억 3천만 원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7천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반면 박성호 씨의 예금은 꾸준히 이자가 붙었습니다. 10억 원이 3년 동안 약 10억 9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 시기만 놓고 보면 예금을 선택한 박성호 씨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이정민 씨는 후회했습니다. 괜히 금을 샀나? 그냥 전부 예금할 걸. 그러나 이정민 씨는 금을 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금을 수익을 위해 산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위기 대비용으로 산 것이었습니다. 가격이 떨어졌다고 보험을 해지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2020년 3월 코로나19가 터졌습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코스피가 한 달 만에 35% 떨어졌습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했습니다. 실업자가 쏟아졌습니다. 각국 정부가 돈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의 돈풀기였습니다.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제로로 낮추고 무제한 양적 완화를 선언했습니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0.5%까지 낮췄습니다. 돈의 가치가 폭락하기 시작했습니다.
금값이 치솟았습니다. 2020년 3월 한돈에 18만 원 하던 금이 8월 27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5개월 만에 50% 상승입니다. 이정민 씨의 금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2011년 18만 원에 산 금이 2020년 27만 원이 되었습니다. 50% 상승입니다. 9년 만에 원금을 회복하고도 남았습니다. 2억 원이 3억 원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나머지 3억 원의 예금과 채권 이자까지 더하면 이정민 씨의 총 자산은 약 7억 원이 되었습니다. 박성호 씨는 어땠습니까? 10억 원 예금이 9년 동안 이자가 붙어서 약 12억 원이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박성호 씨가 여전히 앞서 있었습니다. 12억 대 7억. 그러나 2024년, 2025년으로 오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폭발했습니다. 2022년 물가 상승률 5.1%, 2023년 3.6%, 2024년 3.5%, 3년 연속 고물가였습니다. 금값은 계속 올랐습니다. 2024년 한돈 45만 원, 2025년 1월 55만 원을 돌파했습니다. 2020년 대비 2배 이상 오른 것입니다. 이정민 씨의 2억 원짜리 금은 이제 6억 원이 넘습니다. 박성호 씨의 예금은 꾸준히 이자가 붙어서 약 13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숫자만 보면 여전히 박성호 씨가 앞서 있습니다. 그러나 구매력으로 환산하면 어떻습니까? 2011년부터 2025년까지 14년 동안 누적 물가 상승률은 약 55%입니다. 2011년 100만 원의 구매력은 2025년 155만 원이 있어야 유지됩니다. 박성호 씨의 13억 5천만 원을 실질 가치로 환산하면 13억 5천 나누기 1.55, 약 8억 7천만 원입니다. 원래 10억 원의 구매력이 8억 7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13% 손실입니다. 14년 동안 이자를 꼬박꼬박 받았는데 실질 구매력은 오히려 줄었습니다. 이정민 씨는 어떻습니까? 5억 원으로 시작해서 현재 총 자산 약 10억 원입니다. 금 6억 예금 채권 4억 실질 가치로 환산하면 10억 나누기 1.55, 약 6억 5천만 원입니다. 원래 5억 원의 구매력이 6억 5천만 원이 되었습니다. 30% 증가입니다. 결론이 보입니다. 예금만 한 사람은 숫자는 늘었지만 가난해졌습니다. 금을 섞은 사람은 숫자도 늘고 실질 구매력도 늘었습니다. 두 이야기에서 금을 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금을 투자로 사지 않았습니다. 1980년에 김영호는 은사의 말을 기억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오면 현금을 든 놈이 먼저 죽는다. 그래서 금을 샀습니다. 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버틸 수 있는 미천을 갖고 싶어서입니다. 2011년에 이정민은 1997년에 대인 기억이 있었습니다. 현금이 휴지가 되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을 샀습니다. 수익을 노린 것이 아닙니다. 다시는 그 꼴을 당하지 않으려고 산 것입니다. 이들에게 금은 보험이었습니다. 보험은 수익을 위해 드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을 위해 드는 것입니다. 암보험에 가입했다고 암에 걸리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암에 걸렸을 때 보험이 있으면 삽니다. 없으면 죽습니다. 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값이 올라서 돈을 버는 것은 보너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흔들릴 때 내 자산이 같이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이정민 씨가 나중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4년에 금값이 36% 빠졌을 때 주변에서 다들 그랬어요. 금 왜 샀냐? 미쳤냐? 빨리 팔아라. 나도 불안했죠. 그런데 안 팔았어요. 왜냐면 나는 금값이 올라서 돈 벌려고 산 게 아니거든요. 밤에 잠을 자려고 산 거예요. 예금만 있으면 불안해요. 은행이 망하면 어쩌지? 나라가 망하면 어쩌지? 돈 가치가 떨어지면 어쩌지? 이런 생각이 밤마다 들어요. 그런데 금이 있으면 좀 안심이 돼요. 최악의 경우에도 이거라도 있으니까. 그래서 잠이 와요. 금은 수익률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잠값으로 따지는 거예요. 이것이 금의 본질입니다. 금은 투자가 아닙니다.
보험입니다. 금은 수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생존을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금을 팔아야 할 때가 언제인지 궁금하실 것입니다. 다음 장에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금값은 영원히 오르지 않습니다. 역사를 보면 금값이 폭락한 시기가 있습니다. 1980년대 중반,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이 시기에 금을 산 사람들은 오랜 기간 손실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금을 팔아야 합니까? 언제 금의 시대가 끝납니까? 역사적으로 금값이 하락하거나 장기간 횡보한 시기에는 공통된 조건이 있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째, 예금 이자가 물가를 이겼습니다. 둘째, 달러가 강해지고 신뢰를 회복했습니다. 셋째, 정부가 진짜 긴축을 했습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동시에 충족되었을 때 금값은 떨어졌습니다. 사람들이 금을 팔고 은행으로 돌아갔습니다. 금 들고 있을 필요 없네. 예금만 해도 돈이 불어나네. 이런 시대가 되면 금의 매력이 사라집니다. 지금은 이 세 조건 중 몇 개가 충족되었습니까?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중반, 미국에서 금값이 크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1980년 온스당 850달러까지 치솟았던 금이 1985년 300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65% 폭락입니다. 왜 떨어졌습니까? 당시 미국 연준 의장 폴 볼커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20%까지 올렸습니다. 역사상 유례없는 고금리였습니다. 예금만 해도 연 15%, 20% 이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1980년 13.5%였던 미국 물가 상승률이 1983년 3.2%까지 떨어졌습니다. 금리 20%, 물가 상승률 3%, 실질 금리가 17%였습니다. 예금만 해도 1년에 17%씩 실질 자산이 늘어났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금을 들고 있겠습니까? 금은 이자가 없습니다. 배당도 없습니다. 그냥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습니다. 예금이 실질 17%를 주는데 금을 들고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모두가 금을 팔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금값이 폭락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2025년 1월 현재 한국정기예금 금리는 연 3% 수준입니다. 생활물가 상승률은 5% 이상입니다.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2%입니다. 예금을 하면 매년 2%씩 실질 자산이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을 팔고 예금으로 갈아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첫 번째 조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금은 달러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달러가 강해지면 금이 약해집니다. 달러가 약해지면 금이 강해집니다. 역사적으로 거의 예외 없이 이 관계가 유지되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금은 진짜 돈입니다. 5천년 동안 인류가 화폐로 사용해 온 유일한 물질입니다. 어느 나라가 망해도, 어느 정부가 무너져도 금은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달러는 종이 돈입니다. 미국 정부가 망하면 휴지가 됩니다. 미국 경제가 무너지면 가치가 폭락합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높을 때 사람들은 굳이 금을 들고 있을 필요를 느끼지 않습니다. 달러가 기축 통화니까 달러만 있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러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때 사람들은 금으로 도망칩니다. 달러도 결국 종이야. 진짜 돈은 금이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달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미국 연방정부 부채가 36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GDP 대비 130%입니다. 역사상 최고 수준입니다. 매년 이자만 1조 달러 이상 나갑니다. 미국은 이 부채를 갚을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갚을 생각도 없습니다. 계속 빚을 내서 빚을 갚고 있습니다. 돌려막기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달러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중국,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나라들이 달러 의존도를 줄이고 있습니다. 위안화 결제, 루블화 결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BRICS 국가들이 달러를 대체할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달러의 기축 통화 지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장 무너지지는 않겠지만 예전 같은 절대적 신뢰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을 팔고 달러 예금으로 갈아탈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두 번째 조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금값이 떨어지려면 정부가 돈 풀기를 멈춰야 합니다. 돈 풀기를 멈추는 것을 넘어서 풀었던 돈을 걷어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긴축이라고 합니다. 1980년대 폴 볼커가 한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금리를 20%로 올리고 돈줄을 죄었습니다. 기업들이 쓰러지고 실업자가 쏟아지고 경기가 침체에 빠졌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긴축 덕분에 인플레이션이 잡혔습니다. 달러 가치가 회복되었습니다. 금값이 떨어졌습니다. 지금 어느 나라 정부가 이런 긴축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 연준은 2022년부터 금리를 올렸습니다. 0%에서 5.5%까지 올렸습니다. 40년 만에 가장 빠른 금리 인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인플레이션이 잡혔습니까? 완전히 잡히지 않았습니다. 2022년 9.1%였던 미국 물가 상승률이 2024년 3%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연준의 목표인 2%에는 아직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연준은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했습니다. 2024년 9월, 12월 두 차례 금리를 내렸습니다. 긴축을 포기한 것입니다. 왜 포기했습니까? 버틸 수가 없으니까요. 금리를 올리면 정부 이자 부담이 늘어납니다. 미국 정부는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습니다. 금리가 더 올라가면 이자만으로 정부가 파산합니다. 금리를 올리면 기업들이 쓰러집니다. 실업자가 늘어납니다. 경기가 침체에 빠집니다. 선거에서 집니다. 어느 정치인이 이런 고통을 감수하겠습니까? 감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긴축을 포기합니다. 돈을 계속 풉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년 기준금리 3.5%를 정점으로 2024년부터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정부 부채가 1,100조 원을 넘었습니다. 금리를 더 올릴 여력이 없습니다. 진짜 긴축을 할 수 있는 정부는 지금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세 번째 조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금의 시대가 끝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예금 이자가 물가를 이겨야 합니다. 지금은 물가가 이자를 이기고 있습니다. 조건 미충족. 둘째, 달러가 신뢰를 회복해야 합니다. 지금은 달러 신뢰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조건 미충족. 셋째, 정부가 진짜 긴축을 해야 합니다. 지금은 어느 정부도 긴축을 할 수 없습니다. 조건 미충족. 세 가지 조건 중 단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을 팔면 어떻게 됩니까? 1980년대의 김영수처럼 2014년의 박성호처럼 숫자는 늘어나는데 실질 구매력은 줄어드는 운명을 맞이합니다. 금을 팔아야 할 때는 이 세 조건이 충족될 때입니다. 예금만 해도 부자가 되는 시대, 달러만 들고 있어도 안전한 시대, 정부가 인플레이션을 철저히 통제하는 시대? 그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가까운 미래에 올 것 같지도 않습니다. 지금은 금을 들고 버텨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금을 어떻게 사야 합니까? 어디서 사야 합니까? 세금은 어떻게 됩니까? 다음 장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설명에 앞서 한 가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을 사는 것은 투자가 아닙니다. 주식을 사는 것은 투자입니다. 기업이 성장하면 주가가 오르고 배당을 받습니다. 부동산을 사는 것도 투자입니다. 임대료 수입이 있고 땅값이 오르면 시세 차익이 납니다. 금은 다릅니다. 금은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금괴를 금고에 넣어두면 1년 후에도 같은 금괴입니다.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배당이 없습니다. 새끼를 치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금을 삽니까? 보험이기 때문입니다. 암보험을 드는 이유가 뭡니까?
암에 걸려서 돈을 벌려고 드는 것이 아닙니다. 암에 걸렸을 때 파산하지 않으려고 드는 것입니다. 금을 사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금값이 올라서 돈을 벌려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화폐 가치가 폭락할 때 파산하지 않으려고 사는 것입니다.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금을 투자로 생각하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금값이 떨어지면 조급해집니다. 손해보기 전에 팔아야 하나. 금값이 오르면 욕심이 납니다. 더 오를 것 같은데 더 살까? 금을 보험으로 생각하면 마음이 편합니다. 금값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보험료 좀 손해본 거지 뭐. 금값이 올라도 담담합니다. 다행이다. 보험이 필요한 상황이 안 오면 좋겠다. 시니어가 금을 살 때는 반드시 이 관점을 가지고 사야 합니다. 전 재산을 금에 넣으면 안 됩니다. 그것은 도박입니다. 전 재산을 예금에 넣는 것도 안 됩니다. 그것은 느린 파산입니다. 적절한 비율로 금을 보유하는 것. 이것이 정답입니다. 금을 사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KRX 금시장에서 금 현물을 삽니다. 둘째, 은행 금 통장을 엽니다. 셋째, 금은방이나 한국금거래소에서 골드바를 삽니다. 각각의 장단점을 설명하겠습니다. KRX 금시장은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금 현물 거래 시장입니다. 2014년에 개설되었습니다.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에서 매매합니다. HTS나 MTS로 거래할 수 있습니다. 거래 단위는 1g입니다. 2025년 1월 현재 금 1g 가격은 약 14만 원입니다. 14만 원이면 금을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장점이 있습니다. 첫째, 세금이 없습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세도 없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둘째, 수수료가 저렴합니다. 매매 수수료가 0.2%에서 0.3% 수준입니다. 셋째, 환금성이 좋습니다. 주식처럼 장중 언제든지 사고 팔 수 있습니다. 넷째, 실물 인출이 가능합니다. 100g 이상 보유하면 골드바로 인출할 수 있습니다. 인출 수수료는 5% 내외입니다. 단점도 있습니다. 첫째, 증권사 계좌가 필요합니다. 증권 거래를 해본 적이 없는 시니어에게는 진입 장벽이 있습니다. 둘째, 실물로 인출하면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계좌에 두고 거래만 하면 세금이 없지만 실제 금괴로 가져가면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추천 대상은 이렇습니다. 증권 거래 경험이 있고 금을 장기 보유할 계획이며 세금을 아끼고 싶은 분. KRX 금시장이 가장 유리합니다. 은행 금통장은행에서 금통장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 대부분의 시중은행에서 취급합니다. 예금 통장처럼 돈을 넣으면 그 금액만큼 금을 산 것으로 처리됩니다. 1만 원 단위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소액으로 금을 모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세금입니다. 금통장에서 발생한 수익은 배당소득으로 분류됩니다. 15.4%의 배당소득세가 원천 징수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 원을 넘으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최고 세율 49.5%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금통장에 1억 원을 넣었습니다. 5년 후 금값이 2배가 되어서 2억 원이 되었습니다. 수익 1억 원입니다. KRX 금시장이었다면 세금이 없습니다. 1억 원 전액이 내 것입니다. 금통장이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해서 세율이 결정됩니다. 최악의 경우 5천만 원 가까이 세금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같은 금을 샀는데 방법에 따라 5천만 원 차이가 납니다. 금통장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KRX 금시장보다 세금이 불리하고 실물 인출도 어렵습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좋은 상품이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상품입니다. 골드바 직접 구매 금은방이나 한국금거래소에서 골드바를 직접 살 수 있습니다. 장점은 실물을 직접 보유한다는 것입니다.
내 손에 금이 있습니다. 은행이 망해도, 증권사가 망해도 내 금고에 있는 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점이 있습니다. 첫째, 부가세 10%가 붙습니다. 100만 원어치 금을 사면 110만 원을 내야 합니다. 사자마자 10% 손해로 시작합니다. 둘째, 매매 차익에 대해 기타 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연간 250만 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하면 22%의 세금을 내야 합니다. 셋째, 보관이 문제입니다. 집에 두면 도난 위험이 있습니다. 은행 금고를 빌리면 보관료가 나갑니다. 넷째, 환금성이 떨어집니다. 팔 때 매입가와 매도가의 차이, 즉 스프레드가 큽니다. 5%에서 10% 손해를 보고 팔아야 합니다. 골드바 직접 구매는 특별한 경우에만 권합니다. 극단적인 위기 상황, 예를 들어 은행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는 상황을 대비하고 싶은 분, 그런 분이라면 소량의 골드바를 실물로 보유하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시니어에게는 KRX 금시장이 가장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제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세 문장으로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금값이 오르는 것이 아니라 돈의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둘째, 예금 이자가 물가를 이기지 못하면 당신은 매년 가난해집니다. 셋째, 금의 시대가 끝나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지금은 하나도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통장이 보내는 위험 신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이자가 들어오는데 살림이 더 팍팍해진다. 이자를 꼬박꼬박 받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조금씩 늘어납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면 예전보다 돈이 더 나갑니다. 병원비가 부담됩니다. 경조사 한번 다녀오면 통장이 홀쭉해집니다. 이자가 들어오는데 살림이 팍팍하다면 그것은 당신의 예금이 물가를 이기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숫자는 늘어나지만 구매력은 줄어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두 번째 신호는 금사라는 말이 귀에 거슬린다. 누군가 금 이야기를 하면 짜증이 납니다. 금이 뭐가 좋아? 이자도 안 나오는데. 금값 떨어지면 어쩌려고. 그냥 은행이 최고야. 이런 반응이 나온다면 그것은 당신이 익숙한 것에 갇혀 있다는 신호입니다. 평생 믿어온 것을 의심하기 싫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바뀌고 있습니다. 예전에 옳았던 것이 지금도 오르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불편한 이야기일수록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귀에 거슬리는 말이 당신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는 부자들이 나와 다른 행동을 한다. 뉴스를 보십시오. 부자들이 뭘 하고 있습니까? 고액 자산가들의 금 매수가 늘고 있습니다. 강남 부자들이 골드바를 사재기한다는 기사가 나옵니다. 대기업 오너들이 해외 자산을 늘리고 있습니다. 당신은 뭘 하고 있습니까? 예금 만기되면 다시 예금 가입합니다. 금리 0.1% 더 주는 상품 찾아서 가입합니다. 부자들과 당신이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위험 신호입니다. 둘 중 하나는 틀린 것입니다. 부자들이 바보가 아니라면 틀린 쪽은 당신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불편하셨을 것입니다. 평생 믿어온 은행을 의심하라는 말이니까요.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예금이 사실은 느린 독이라는 말이니까요. 그러나 불편한 진실을 아는 사람만이 대비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당합니다. 알면서 외면하는 사람도 당합니다. 아는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만이 살아남습니다. 지금 당장 증권사 계좌를 여십시오. KRX 금시장에 접속하십시오. 첫 1g을 사십시오. 14만 원입니다. 커피값 10잔입니다. 그 첫 1g이 당신의 노후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의 통장에서 조용히 돈이 새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